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시댁과 남편과의 사건과 사연을 적고 욕 좀 같이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후반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은 트럭에 야채를 싣고 거리를 돌며 장사를 하셨는데 어느 날 아빠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벗어나게 되며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났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렇게 떠나셨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 있긴 했지만 일상에 빨리 돌아갔고 제 할 일을 하며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남자친구 몇 명을 사귀면서 사랑을 해봤지만 다들 끝까지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보냈네요. 그러다 31살이 되던 해에 제 친구가 소개팅을 해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의 카톡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남자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했죠. 그때 남친도 없었고 외로웠으니 남자를 소개받게 됐는데 그이는 명문대를 나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장교로 다녀와서 30이 넘어서도 공부를 하는 중이었죠. 저보다 잘나고 멋지고 성격까지 좋았으니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이도 실물로 본 제가 더 예쁘고 사랑스럽다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연애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저희 둘은 1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서로에게 신뢰하는 건 물론이고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 100년 가약을 맺는 것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제 나이 32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고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예비 남편이 아직 사회생활을 시작하진 않았지만 엘리트고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니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 결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결혼해라. 네? 어머님, 저에 대해 들으셨는데 괜찮으세요? 뭐가? 고졸에 친정 부모님 없는 거?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난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니까 둘이 결혼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좋아. 단, 나한테 결혼 자금 달라고 손 벌리지 말아라. 아직 남편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것 같지 않았는데 결혼 자금을 풀지 않는다는 말에 의아했어요. 시모 앞에서 왜 그러냐고 물을 수 없으니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조금 더 앉아있다가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물었죠. 자기야, 어머님은 어떤 분이야? 결혼 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데 그럼 우린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지? 진영아, 실은 우리 엄마 계모야.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랑 둘이 살게 됐는데 엄청 까탈스러워. 내가 아버지 유산 좀 달라고 했더니 내 대학 등록금이랑 대학원 보내는데 다 썼다고 하면서 아버지 유산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면서 돈을 안 주셔. 아, 그랬구나. 친어머니가 아니었구나. 그럼 친어머니는 어디 계시는지 물어봐도 돼? 나도 몰라. 아버지랑 이혼하고 본 적 없어. 날 찾아오긴 했는데 내가 만나길 거부했어. 그땐 사춘기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았지. 내 가정 스토리가 좀 남다르지? 그래도 지금 엄마가 부족하지 않게 키워줘서 그나마 대학원까지 잘 다니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당신이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니 결혼 자금은 내가 해결해야겠네. 미안해, 진영아. 아무것도 없으면서 청혼해서 염치 없다.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줄곧 돈만 벌었잖아. 그래서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파트 마련할 돈은 있어. 자기야, 근데 어머님은 지금 무슨 일 하셔? 자기가 말해주지 않아서 뭐 하는 분인지도 모르고 있네. 아, 공기업 다니셔?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지. 지금은 간부로 편하게 쉬엄쉬엄 일하시고 있어. 공기업 간부라. 그래도 대단하시네.
나도 공부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 자기야, 공부는 정말 지겨워. 나 30 넘어서 책가방 메고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는 줄 알아? 물론 졸업 뒤에 취직하면 지금 하는 게 밑거름이라는 걸 알겠지만 당장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건 정말 싫은 일이야. 그래도 끝까지 잘해야지. 한 집안의 가장이 될 테니 끝까지 열심히 해봐.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식은 아주 약소하게 올렸고 제 돈으로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의 미래를 믿고 투자한다 생각하고 아낌없이 돈을 써버렸죠. 1년 뒤 남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남편을 믿고 의지하면서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지 혼자서 잘 지내셨고 저희를 잘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남편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저에게 바람을 피우다가 걸렸어요. 정말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나쁜 자식아! 핸드폰에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사람이 여자였지? 카톡에 사랑하네 어쩌고 하면서 주고받은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언제부터야? 당신 날 두고 바람 피운 게 언제부터냐고.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그러자 그이가 입을 열더군요. 여보 미안해. 한 달 정도 됐어. 아니 그 여자가 작정하고 날 꼬시는 바람에 어쩌다 보니 넘어간 거야. 나 그 여자 정리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개 같은 놈. 됐거든? 너처럼 더러운 놈이랑은 같이 못 살아. 넌 다른 남자와 다른 줄 알았는데 훨씬 나쁜 놈이었어. 평생 공부만 하고 살다가 늦바람 난 걸 보니 앞으로는 더한 짓을 할 것 같다. 너랑은 끝이야.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그 여자는 당장 헤어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남편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쫓아낸 뒤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이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찾아갔죠. 그런데 의사가 저더러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찾아갔더니 임신이 맞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니 마냥 기뻐할 수 없었어요. 아니,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일단 남편을 불러서 임신 사실을 말했어요. 그이가 아빠이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니 솔직하게 털어놨죠. 그러자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바람 피운 걸 한 번만 봐주면 앞으로 좋은 남편,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노라 약속하고 맹세했습니다. 한참을 빌길래 저는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됐는데 아들을 아빠 없이 키울 자신이 없었고 한번 용서해주면 평범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용서하고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듬해 아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이 예쁜 아들을 혼자 키웠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행복하게 웃는 걸 보니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로 가정에서 육아와 내조를 하기로 했답니다. 몸을 풀고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시어머니는 제 아들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어머님, 손자 좀 예뻐해 주시고 한번 안아주세요. 난 아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를 낳지도 않았다고. 아기를 싫어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님 손자인데 한번 안아주세요. 얘가 싫다는 사람한테 왜 강요를 하고 그러냐? 됐다. 실컷 봤으니 네가 안고 있어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가도 늘 전화통화로 일 얘기를 하거나 재테크 같은 통화만 했어요. 남편의 계모이긴 한데 너무 관심을 주지 않아서 좀 아쉽고 섭섭했답니다. 그래서 시댁에는 정말 가끔 찾아갔네요.
남편은 가장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실수한 걸 들켰습니다. 이번엔 외도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여보, 카드값이 5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이거 뭐야? 아, 그거 게임 아이템 사느라 돈 좀 썼어. 무슨 아이템? 게임? 컴퓨터 게임 말하는 거야? 컴퓨터 게임도 있고 핸드폰 게임도 있고. 아니, 유료 결제를 해야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거든. 아, 또 아이템이 없으면 답답해서 게임을 할 수 없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나이가 몇인데 게임을 해?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처자식이랑 같이 사는데 게임비로 500만 원을 써? 아, 미쳤어? 아, 여보, 그 게임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집안 내팽개치고 한 달 월급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게임을 하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적당히 게임하면서 지낼게. 나도 머리 식힐 게 필요하니까. 당신 머리 식히겠다고 이렇게 큰 돈을 써야 해? 내가 이 신혼집이랑 혼수 다 해온 거 잊었어? 게다가 당신 혼자 버는 상황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앞으로 게임 머니 결제는 안 할게. 됐냐? 뭘 저랬다 그렇게 당당해? 내가 바람 피운 거 봐준 걸 잊었어? 아, 또 그 소리야?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앞으로는 일만 하면서 미련하게 살게. 만족하는 대답해줬으니까 됐지? 또다시 게임한다고 큰돈 쓰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이는 제 말을 듣고 기분 나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혼을 내야 다시는 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제대로 경고하고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정도 조용하더니 또 사고를 쳤습니다. 그이 핸드폰 소액 결제 한도가 넘어서 제가 자는 동안 제 핸드폰으로 게임 머니를 결제했더라고요. 다 합치면 거의 돈 1,000만 원을 썼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붙잡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고 몸을 밀치면서 욕을 해댔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놈이었구나. 당신 늦바람이 제대로 난 거야?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게임에 큰 돈을 쓴 거야? 다음엔 또 무슨 짓 할 건데? 아, 지겨워. 아, 내가 하고 싶은 게임 좀 했다고 이 난리야. 게임 좀 한 게 아니라 돈 1,000만 원을 써가면서 게임을 한 게 문제라는 거야. 당신 대학원 나와서 취직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게임 중독에 시달려서 철없이 허튼 데 돈을 막 써도 되는 거야? 아우, 지겹다, 지겨워. 잔소리 듣는 거 질려버린다. 당신 이렇게 사람 질리게 하는 여자인 줄 몰랐다. 결혼을 물려버리고 싶다고. 이 인간이 진짜. 아, 됐어. 내가 나갈게. 나만 없으면 가정에 평화가 오니까 내가 나간다고. 나간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그래, 나가. 그이는 저와 다투고 집을 나갔는데 며칠이 지나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수신 거부를 하더군요. 문자로 집에 들어와 대화 좀 하자고 했더니 답장은 없었고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이는 시댁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부부싸움 해결은 저희 둘이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 가출 신고를 했더니 남편이 제 연락을 거부하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무조건 기다리라고 통보받았어요. 경찰도 해결해주지 못하니 어디 가서 누구한테 저희 집 가정을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회사에 찾아갔더니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어 해고 조치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진짜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늦바람이 무섭다고 하나 봅니다. 공부만 하던 그이가 외도한 것이나 게임에 미친 것을 보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당장 아들을 키워야 하니 제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로 했어요. 아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는 제가 직접 돌보고 싶어 야간 물류센터 일을 구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시간엔 제가 아들을 돌봤고 베이비시터를 구해 밤 시간에 아들을 보게 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한테 부탁했으나 들어줄 리가 없어서 돈을 써서 베이비시터를 집에 들였네요.
제 몸과 마음을 갈아가며 물류센터와 집을 오가며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걷던 중 졸다가 넘어지기까지 했답니다. 가출한 남편은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른 채 혼자서 고생을 떠안고 살아보니 결혼한 게 후회도 됐고 인생을 살아서 뭐하나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이 있으니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리라 다짐하고 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뒤늦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셨답니다. 아들놈이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서 그런지 일탈 한번 하더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나 보네.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 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어머님, 그이가 원망스러워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이혼이라도 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저 혼자 안절부절 사는 거 지칩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됐네.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구나. 됐어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되돌리겠어요. 그이가 집에 기어들어오면 끝내든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나도 말리지 못하겠구나. 며느라, 내가 육아를 좀 도와줄까? 뒤늦게 우리 손자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 좀 거들러 왔다. 어머님이요? 아이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리고 갑자기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미안해서 그러는 거니까 내 도움 받아라. 베이비시터 그만두라고 하고 네가 일하는 밤에는 나한테 손자 맡겨라. 저는 의아했지만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이니 시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못 보면 어쩌나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보통 이상으로 잘 봐주셨어요. 기저귀도 잘 갈아주시고 배고프다고 울면 새벽에 일어나 얼려놓은 모유를 데워서 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한 달 정도 도움을 주시면서 제가 생활하는 걸 아주 많이 안타깝게 보셨어요. 며느라, 너 밖에 나가서 얼마나 버는 거냐? 많진 않죠. 한 230만 원 돼요. 겨우 그거 벌러 나가는 거야? 겨우라뇨, 어머님. 요즘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아들을 낮에 돌봐야 하니 밤에 하는 일은 지금 하는 곳이 최고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월 230만 원이 뭐니? 며느라, 그러지 말고 너 나한테 투자해 볼래? 투자요? 내가 공기업에서 일하는 건 알지? 이 땅값이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는지 정부가 내부에서 돌고 돈다고. 손만 대면 돈이 불어나는 마법이 일어난다고. 어머님, 그거 불법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곧 은퇴하니까 기회가 많지 않아. 나한테 투자하면 제대로 불려줄게. 저 돈 없어요, 어머님. 이 신혼집 네 명의로 산 거 아니야? 대출 받으면 되지. 그럼 생활비랑 육아비 거기다 대출금까지 갚아나가야 하잖아요. 저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내가 생활비 줄 테니까 대출 받아라. 너랑 손자 책임져 줄 테니까 투자하라고. 나만 믿으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뭐가 문제니? 그동안 시어머니는 재테크를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정보를 받아 투자를 했던 모양이에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저와 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커서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어머니께 입금해드렸죠. 어머님은 6개월 안에 크게 대박 날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모자를 돕는 걸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며칠 생각해보니 제가 아무래도 실수를 한 것 같았어요. 땅값이 어디가 오를지 미리 알고 투자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나쁜 짓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찾아가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연락을 잘 받지 않으셔서 그냥 시댁 현관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절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너였니? 오늘 오기로 한 손님인 줄 알았는데. 어머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이 없어서 그냥 찾아왔어요. 제가 입금해 드린 돈 돌려받아야겠어요. 그 투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얘야, 기다리라고 했잖니. 나만 믿으면 6개월 뒤에 돈방석에 앉게 된다고. 돈방석에 앉는 것보다 양심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시어머니가 앞을 막았지만 억지로 현관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거실 안이 훤히 보였는데 남편이 앉아 있었고 어떤 여자도 보였습니다. 당신 여기 숨어 있었던 거야? 내 연락을 다 씹더니 시댁에 와 있었던 거야? 옆에 그 여자 누구야? 바람난 여자냐? 여보, 당신이 왜 우리 엄마 집에 찾아와? 이러면 일이 꼬이는데. 난 진작에 인생이 꼬였어. 이 나쁜 자식아. 저 자식을 버리고 나갈 거면 이혼이라도 하고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네 놈이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야 이혼 소장을 보내든 할 거 아니냐고. 여보, 미안해.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서 말이야. 뭐가 힘든데? 나보다 힘들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중재하겠다며 절 말리며 설명했어요. 며느라, 이 아들놈이 경마장 다니면서 돈 날리고 그 토토인지 뭔지 그거에 빠져서 사채까지 썼단다. 그래서 지금 이혼할 상황이 안 된대. 여자애는 아들이랑 경마장에서 만난 모양이야.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다. 제가 어제도 연락을 드렸는데 수신 거부하셨죠? 어머님도 믿을 사람이 못 되네요. 저놈이랑 이혼할 거예요. 상간녀랑 도박을 하든 경마를 하든 전혀 상관 안 할 테니까 이혼 소장 받게끔 어머님 집에서 지내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투자한다고 드린 돈 돌려주세요. 며느라, 너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하고 불같니? 투자금은 기다리라고 했잖아. 아니요. 투자하기로 한 거 취소할래요. 돈 돌려주세요. 내가 왜? 우리가 무슨 차용증이라도 썼니? 아니면 각서나 계약서가 있던가? 내가 주고 싶을 때 주면 그만이야. 어머님 저한테 사기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돌봐주고 쇼한 거예요? 이게 감히 날 사기꾼으로 몰아? 야, 투자가 무슨 하루 이틀 안에 돈을 빼고 말고 할 수 있는 장난인 줄 알아? 입 닥치고 기다려.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둘 다 한심한 인간들이네요. 제가 똥을 밟아도 가장 더러운 똥을 밟은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제 투자금 주시고 저 인간이랑 확실히 정리하기 전까진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빨리 해결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투자금을 당장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 이미 투자 들어가서 당장 돈을 뺄 수 없어. 그럼 어머님 돈을 주시면 되잖아요. 막무가내로 이러지 마라. 나도 빚으로 투자한 거니까 기다려보란 말이야. 진짜 이 집안 식구들은 정상이 아니군요. 왜 사람 말을 우습게 들어요? 남편도 이혼할 돈도 없고 오갈 곳이 없는 상황이니 좀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또 상간녀는 핸드폰으로 게임 산매경인데 진짜 셋 다 등신 머저리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폭발하게 됐습니다. 손에 잡히는 걸 모조리 바닥에 집어던지며 깨부쉈습니다. 야, 너 돌았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이야말로 돌았어요. 어머님 아들도 미쳤고 저 상간녀도 또라이라고요. 물건을 실컷 집어던지고 나서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남편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실컷 후려쳤습니다. 화가 풀리기 전에 그이가 쓰러져서 다음으로 상간녀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보고 전혀 놀라지 않던 그 여자는 똑같이 제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합세해 저를 공격했답니다. 무식한 아수라판이 되자 저는 제대로 각성하게 됐고 여기 있는 세 사람을 개박살 내주고 끝장을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저도 모르는 괴력이 생겨서 시모와 상간녀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터지면서 두 여자가 자빠졌죠. 저는 있는 힘껏 발길질을 하며 세 사람을 정신 못 차리도록 흠신 패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곡소리를 내며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어머님, 무사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당신들 셋 오늘 내 손에 돼질 테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조용히 처맞기나 하세요. 시모의 주둥이를 발로 눌러버렸고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인생의 가장 쓴맛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진짜 사정없이 두들겨 패줬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세 사람을 요리하고 났더니 제 몸에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머리카락이 얼굴과 목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빠져나와 먼저 전에 만났던 변호사를 찾아가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날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빠르게 준비하고 퀵으로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전달하고 나서야 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소장을 넣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답니다. 4주 뒤 이혼 재판이 열렸고 위자료를 고작 1,000만 원 받게 됐어요. 남편이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1,000만 원을 받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떨어졌답니다. 더 받아내고 싶지만 거지 같은 남편이 1,000만 원을 주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니 양육비만 잘 받아내자는 마음으로 선고를 받아들였답니다. 그 후 남편과 상간녀는 시댁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역시 알 수 없었습니다. 시모에게 준 투자금은 민사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돈이고 사기를 친 돈이 아니니 추후에 돌려받지 못하면 재고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일이 제대로 꼬여버렸죠. 그래도 몇 달 뒤에는 돌려받을 거라 기대하고 일단 아들과 먹고 살 걱정을 했습니다. 낮에는 베이비시터를 불러 아들을 돌보게 했고 밤에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지켜나가는데 투자한다고 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시모가 투자를 하면 생활비를 주겠다는 건 지켜질 일이 없으니 제가 모든 걸 감당해야 했죠. 정말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바랬는데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갚아가면서 지내려는데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 집을 팔고 작은 빌라에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시모가 돈을 갚으면 그때 다시 이사를 하든지 하기로 했죠. 이사를 하고 나서는 제가 더 고생을 해서 아들에게 좋은 거 하나를 더 해주고 싶었고 돈도 모아가면서 지내고 싶어 무리하게 일을 하나 늘렸어요. 물류센터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김밥을 싸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1,000원에 판다고 목청을 높이자 싼 값인 걸 듣고 여러 사람들이 김밥을 사가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9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 베이비시터를 퇴근시키고 아들을 보면서 자다 깨길 반복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그 인간이 제대로 미쳐서 자기 자식까지 없는 셈 치고 지내는 것 같아 괘씸해서 꼭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투자금을 불려서 돌려주겠다는 날까지 꾸역꾸역 참아가며 일과 육아를 하며 버텼습니다. 돈을 투자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시댁에 찾아갔는데 시어머니가 이사를 가고 없었습니다. 진짜 기가 막혔죠. 이게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 사기겠습니까? 전화를 했더니 언제 번호를 바꿨는지 없는 번호라고 알리더라고요. 시모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이혼해서 개고생을 하고 있으니 제 속은 날이 갈수록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보면 어떻게든 살아갈 힘이 솟아났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김밥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저축을 하며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바쁘게 김밥을 팔고 있던 중 갓길에 외제차 한 대가 서더니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김밥 한 줄 주세요. 아니, 손에 들고 있는 거 전부 다 사겠습니다. 전부요? 20줄이 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대신 저랑 같이 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순간 겁이 나서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지금 무슨 허튼 짓을 하려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 김밥 파는 걸 보고 만만하게 본 모양인데 나 인생의 더러운 맛 실컷 봐서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겁나지 않거든요? 당장 꺼지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운전기사일 뿐이에요. 이진영 씨 맞으시죠? 아들이 하나 있고요. 날 어떻게 아는 거죠? 당신 누구야? 제가 소리치자 남자는 소곤소곤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심부름을 왔는지 밝히고 같이 차를 타고 가자고 했죠. 이야기를 전부 들어보니 차에 타지 않을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급 외제차 뒷좌석에 올라앉아 도로를 달렸습니다. 30분 뒤에 도착한 곳은 대저택이 밀집된 동네였어요. 입이 쩍 벌어지는 고급 주택 앞에 서서 감탄하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피식 웃더니 대문을 열더군요. 들어가시죠, 이진영 씨.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네, 들어갈게요. 제가 이런 집은 처음 봐서 좀 놀랐어요. 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뭘 해서 돈을 버나요? 운전기사는 대답하지 않고 절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윽고 운동장만한 거실 안에 발을 들였어요.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집주인이 엄청 부럽다고 생각하며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구경하는데 곧 저를 부른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층에서 계단을 밟고 내려오더군요. 당신이 이진영 씨? 아, 네, 맞습니다. 나 창석이 친모예요. 당신 전 남편의 친모. 운전기사님한테 들었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서 따라왔습니다. 그이가 이혼하고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걸 주실 분일 것 같아 여기에 온 겁니다. 성격이 급하시네. 일단 앉아요. 차 한잔 하시면서 대화 나누죠. 지금 제 아들이 베이비시터가 보고 있는데 교대해 주러 빨리 가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손자를 보러 가야 한다고 하니 본론으로 넘어가야겠네요. 나 창석이 아빠랑 이혼하고 아들을 보려고 여러 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절 만나는 걸 거부했죠. 그땐 내가 가진 것도 없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아들은 내가 가난하다며 찾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난 지금 남편을 만나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고요. 저기 어머님이랑 전 남편의 사이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팔자 고쳤는지 설명하지 말고 빨리 양육비에 대해서 말이나 해줘봐요. 그래요, 말할게요. 난 진영 씨가 내 손자를 낳았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아들이 경마, 도박에 빠진 폐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하던 중 손자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네, 참 빨리도 아셨네요. 돌 지난 지가 몇 달이나 지났거든요. 알아요. 나도 자격 없는 할머니라는 거. 그런데 손자는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여기에 당신을 부른 이유가 바로 그거죠. 뭐라고요? 내 아들을 달라고요? 뭐 이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내 아들이 무슨 물건이에요? 제가 흥분하자 신시모는 진정하라며 두 손을 들더군요. 아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요. 난 진영 씨랑 손자가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길 바래요. 지금 고생하면서 사는 걸로 아는데 내 집에 들어와요. 일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알고 보니 신시모는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려고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 말씀이라면 전 좋습니다.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답이 나오지 않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진영씨, 이제 내가 말을 놔도 될까요? 네, 구원자이시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세아가. 이제부터 내 며느리야. 그 가짜 시어머니는 잊어버려. 내가 진짜 시어머니니까.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베푸는 걸 받으면서 편하게 지내. 그런데 어머님의 새 남편이라는 분이 허락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문 하나가 열리며 친시모의 남편이 나오더군요.
반가워요. 색시가 마음이 급하니까 얼른 말할게요. 난 손자가 생기는 것에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나한텐 자식이 없거든. 그러니 색시랑 손자가 같이 들어와 산다면 우린 행복할 겁니다. 빨리 저희 집으로 들어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인생이 바뀌게 생겼네요. 두 분께 감사합니다. 그럼 제 아들을 데리러 다녀올게요. 내 운전기사가 데려다 줄 테니 다녀와요. 그리고 이삿짐이나 전세 빌라 빼는 것도 내가 빨리 해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렇게 친시모를 만나게 되며 제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물류센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김밥을 말아서 팔지 않아도 됐죠. 아들을 데리고 진짜 시댁에 들어가서 아주 큰 방을 안내받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혼 생활이 힘들었는지 보상을 받게 되니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와 아들을 도와주셔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게요. 제가 울면서 감사를 표하자 시어머니가 절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새애기가 생각보다 더 많이 마음고생을 한 모양이네. 새아가, 우리 집에서 네가 할 일은 편하게 사는 것뿐이다. 여기엔 가정부도 있고 운전기사도 있어. 그리고 보모도 항상 상주에 있을 거야. 그러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전시모가 제 재산을 빼앗고 잠적했어요. 그 여자한테 제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일을 알아. 그 여자 공기업에서 일하며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지 땅값이 오르는지 정보를 알아내서 투자해서 돈 버는 인간이야. 엄연한 불법이지. 내 남편이 고발 조치했으니 곧 잡혀 들어갈 거야. 네? 잡혀 들어간다고요? 그럼 제 돈은요? 아마 투기로 인해 취득한 돈은 몰수될 거야. 그럼 새애기 네 돈도 몰수될 거야. 그 돈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는 돈 받으면 돼. 그러니까 괜히 아까워하고 그러지 마. 그 말을 듣자 전시모에 대한 분노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제가 혹하고 넘어가긴 했어도 뒤늦게 잘못된 걸 깨닫고 투자를 빼겠다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몰수당하게 된다고 하니 열불이 났습니다. 아무리 지금 친시모가 더 큰 돈을 주고 많은 걸 누리게 해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땀 흘려 번 돈이 몰수된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가 났어요. 얼마 뒤 시아버지가 고발 조치해서 전시모와 동료 몇 명이 구속됐어요. 지역 뉴스에 날 만큼 큰 사건이 됐죠. 재산을 몰수됐고 감옥에 들어간 전시모는 징역을 살고 나오면 빈털터리로 남은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복수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시모 집에서 산다는 소식을 접한 전 남편은 이 거짓골로 나타났어요. 친시모는 일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네가 버린 처자식을 보러 온 거냐? 이봐요 엄마, 이렇게 부자가 됐으면 연락을 하셨어야지. 창석아, 엄마가 부자가 되니까 먼저 찾아오기도 하네. 옛날에 이 엄마가 그렇게 애타게 찾아가도 만나는 걸 거부하더니. 옛날 이야기 할 거 없고 나한테 돈이나 좀 줘봐. 너 처자식 보러 온 거 아니니? 제가 아들을 안고 듣고 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저와 아들을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돈이 무지하게 급해. 사채빚도 갚아야 하고 도박하다 경찰한테 걸려서 도망 중인 신세라고. 나 이번에 걸리면 감옥 들어간단 말이야. 이 도피 자금이랑 사채빚 좀 줘봐. 이 녀석아, 너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리고 지금 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아니라 네 아내에게 사과부터 해야지. 사과? 저 여자는 내가 사과 안 해도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하러? 엄마, 손자 생겼다고 저 둘을 들인 거야? 참 가지가지한다. 이 아들한테나 베풀면 될 것이지 저딴 여자한테 뭐하러 베풀어? 빨랑 돈이나 좀 줘봐. 급하니까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무례한 놈, 형편없는 놈. 내가 이혼하고 널 끝까지 키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공부 잘해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냐?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야? 지금 나 때린 거야? 그래, 때려라 때려. 더 때리고 돈이나 내놔. 돈 안 주면 내가 이 집을 불살라버릴 거야. 시어머니가 다시 뺨을 갈기려고 하자 전 남편이 어머님의 손목을 잡더니 역으로 따귀를 날렸어요. 아들을 요람에 눕히고 바닥에 쓰러진 시어머니에게 달려갔더니 전 남편은 이번에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갈겼어요. 윽소리를 내며 쓰러졌다가 곧장 일어나서 전 남편에게 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각성한 제 몸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싸대기가 아닌 주먹으로 전 남편 얼굴과 배를 가격했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아이, 이 옆에는 무식해서 그런가 힘만 더럽게 세네. 이씨. 무식한 거로 따지면 당신이 몇 수위 아니야? 처자식 버리고 게임과 도박 중독에 사채까지 쓰질 않나. 지랑 똑같은 여자랑 바람을 피웠잖아. 게다가 당신을 낳아준 어머니한테 손찌검까지 했어.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다시 전 남편을 두들겨 패줬는데 5분 뒤에 시아버지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오더군요. 여기 있습니다. 상습 도박 수배자 이창석이요. 얼른 잡아가세요. 이건 또 뭐야? 당신 우리 엄마랑 사는 남자야? 이 개자식이 감히 날 신고해? 이런 쌍놈의 자식. 내 아내한테 손찌검하고도 네가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냐? 오늘로써 네 인생은 시궁창 바닥에 처박힐 거다. 시아버지가 있는 힘껏 전 남편에게 귀싸대기를 날렸고 경찰관들은 그놈에게 쇠고랑을 채우고 끌고 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가 다시 찾아와서 당신들한테 반드시 복수하겠어. 복수? 야, 네가 복수할 자격이나 있어? 내 아내가 가난할 땐 개무시하더니 이런 집에 산다니까 찾아와서 돈이나 뜯으려 한 주제 복수? 이 자식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가 감옥에서 오래 썩게 할 거고 교도소 생활도 순탄치 않고 고되고 힘들게 만들겠어. 경찰관들이 끌고 나가는 바람에 전 남편은 다음 말을 하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놀란 시부모님은 방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나오셨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모든 게 이혼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탓 아니에요. 이제 다 끝났으니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훗날 교화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땐 모자지간으로 지내세요. 만약 교화가 되어 돌아오면 새애기 너도 내 아들을 받아줄 거니? 아니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들과 다시 재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시댁에서 1년 동안 얼마나 화려하게 잘 지냈는지 제 얼굴엔 기름기가 좔좔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시부모님과 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해맑은 미소로 잘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이젠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모두 잊혀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유모차를 끌고 공원을 산책하던 중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더군요. 누구? 당신은? 그래, 네가 감옥 보낸 네 시어머니다. 헐, 누가 내 시어머니라는 거죠? 내 돈 가지고 튀었다가 사기죄로 콩밥 먹은 주제. 결국 내 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날 찾아왔어요? 네가 창석이 친모랑 남편한테 꼰질러서 날 거지로 만들고 감옥에 보냈잖아. 내가 깜빵에서 네 년만 생각하면서 지냈어. 갈기갈기 찢어버릴 복수만 생각했다고. 아, 복수하러 왔다 이겁니까? 나도 당신한테 복수하고 싶었는데 우리 둘이 아주 잘 만났네요. 잘 찾아왔습니다. 투기꾼 쓰레기 아주머니. 이게 주둥아리만 살아서 까불고 설치네. 그래, 갈 때까지 간 내가 너 하나 끝장 못 낼 것 같냐? 너 오늘 돼질 준비 단단히 해라.
전시모는 광기에 눈빛을 한 채 손바닥을 저에게 날렸지만 뒤로 물러나며 피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싸울 자세를 취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전시모가 더럽고 누런 치아를 드러내며 악소를 내며 달려드는 순간 누군가 전시모를 발로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바로 친시모였습니다. 옆에는 시아버지도 계셨고 덩치 좋은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시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를 때리려고? 당신 정신이 진짜로 나간 모양이구나. 감옥 가고 전 재산 몰수당해서 돌아버린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내 며느리에게 화풀이라면 안 되지. 아, 너구나. 창석이 친모. 예전에 얼굴 한번 봤었지? 야, 내가 네 남편 꼬셔서 빼앗았다고 내 며느리를 빼앗아 간 거냐? 그래, 저 기집애 너 가져라. 난 필요 없거든. 대신 오늘 니들은 모두 오늘 내 손에 아작나야 해. 니들이 나서는 바람에 내 인생을 말아먹었다고! 아직 나야 할 건 너야. 미쳐서 날뛰어도 넌 우리한테 안 돼. 다 잃은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어. 전시모가 일어서며 손을 뻗으려고 하자 시아버지가 전시모의 귓방망이를 한 대 세게 날려버렸어요. 잔디밭에 머리를 박고 쓰러진 전시모는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는데 몸을 흔들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니들 다 뒤졌어. 나 아직 멀쩡하거든? 사기꾼 아줌마, 그냥 누워있지 왜 일어나서 또 맞으려고 해요? 참 답답하네. 어머님, 아버님, 저 여자 건들지 말아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유모차를 시부모님께 맡기고 제가 전시모를 상대했습니다. 다행히 공원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눈치 보지 않고 한판 붙을 수 있을 것 같았네요. 오늘 너랑 나 똑같이 지옥 가는 거다. 내 인생 망친 건 온전히 너 때문이니까. 사기꾼 아줌마, 지옥 갈 거면 혼자 가세요. 난 이승에서 시부모님과 아들과 오래오래 살아야 하거든요. 닥쳐! 내가 기필코 너를 지옥으로! 전시모가 더 짓거리기 전에 주먹으로 면상을 날렸더니 쌍코피를 흘리며 잔디밭에 엎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싸움은 끝이 나버렸죠. 어머님, 아버님, 싸움은 끝났네요. 그래도 멍청한 인간이라 또 찾아오겠죠? 찾아온다고 겁낼 것 없다. 우리 식구가 똑같이 대응하면 되니까. 자,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산책을 망쳤으니 내일 좋은 데로 놀러 가자. 저와 시부모님은 아들이 탄 유모차를 끌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시모는 그 뒤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덤벼봤자 얻어터지고 말 테니 복수를 포기했답니다. 이후 전시모는 숙식이 가능한 식당에 취직해서 일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사기 전과가 있는 걸 들켜서 쫓겨났답니다. 다른 직업도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일용직을 하면서 입에 풀칠하며 지내고 있다네요. 그리고 전 남편은 감옥에서 나온 뒤 바로 찾아간 곳이 경마장이랍니다. 출소하고 받은 지원금을 경마장에서 다 잃고 저희 시댁으로 찾아와 또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교화가 전혀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완전하게 정을 떼어버리고 쫓아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이는 쉼터에 들어가 지내봤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 노숙을 선택해서 길바닥에서 구걸하다가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경마장을 가든 불법 토토만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전시모자의 인생은 패가 망신, 빈궁빈곤의 삶으로 치닫게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가슴속의 여한을 모두 풀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포기하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남자였죠. 제가 새 남자를 만나게 되면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너무 큰 욕심이니 당장 남자를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편하게 남자를 만나고 재혼도 하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에 얹혀 살고 싶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편안하고 온화한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서 재혼은 아주 먼 훗날이나 할 생각이에요. 저의 꼬였던 결혼 생활과 새로운 시댁을 만나 행운을 누리게 된 저의 사연,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지금도 어디선가 고생하고 있을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하고 싶네요. 힘내시고 버티시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감사합니다.